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아유, 오늘 더워도 너무 덥죠. 정말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러분들 모쪼록 이 더울 때에는요,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많이 쉬시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치권은 이 더운 날씨만큼이나 계속 짜증이 납니다. 22대 국회 개헌한 지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요. 원구성 협상 아직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합의점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제안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공개한 이 절충안, 지난 17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주당 반응은 좀 심통치가 않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끝내달라, 이렇게 통지를 했는데요. 이제 민주당의 선택만 남은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 독식 수순으로 들어가던 민주당 숨 고르게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자, 21대 국회 전반기를 다시 재연할지 저희가 아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여의도 청년정치 이승만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 더위에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온 YTN 이호영 아나운서를 위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 네, 박수 소리가 안 들리지? 더위를 무릅쓰느라 무릎이 다 까진 이호영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집에 뭐 안 입는 청바지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 YTN으로 좀 붙여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유영 아나운서 청바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네,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또 이 오다 넘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청바지라도 하나, 근데 나하고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다. 예, 키가 크잖아요. 그런가요? 그렇겠네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죠? 교수님 키를 잘 모르는데. 내 키 얼마? 2m? 네. 그렇죠. 네. 예, 2m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좀 이 청바지를 하나 사줘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했어요. 제가 조만간 영수증으로 첨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요새는. 예,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밖에 계시는 우리 스태프분들뿐만 아니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증인입니다. 증인. 네. 증인은 이렇게 잘 구슬리면 또 바뀌어요. 네. 그럼요. 네. 전 그 자신 있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청바지 남으신 거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뭐 이호영 아나운서가 직접 수거하러 가든지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푸틴 대통령 방북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오늘 새벽에 북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빈 방문을 시작을 했는데, 크렘린궁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전 2시 46분 이 푸틴 대통령이 북한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했다라고 하고요. 새벽달이 뜬 어두컴컴한 평양 순환공항 활주로에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반겼고요. 당초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 소식 다뤄드린 바가 있는데,
예상보다 훨씬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치기 일정이 됐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자국 일정을 챙기느라 북한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푸틴이 이번 방북 24년 만이라는 점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를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특별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은 러시아 측에서 쓰는 표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회담 내용 살펴보면 회담장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책을 포함해 러시아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일관되고 확고한 지지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러시아는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위성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결과로 양국 관계 구축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 문서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음 정상회담 모스크바에서 열리길 기대한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 역시 러시아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보였고요. 두 정상은 확대회담에 이어 단독 정상회담도 엽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할지가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담에 앞서서 김일성 광장에서 공식 환영 행사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당초에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당일치기 일정으로 변한 건 이제 푸틴 대통령이 자국 일정을 챙기느라 늦은 탓인데요. 사실 푸틴 대통령은 지각대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틀로 예정된 이번 방북 일정이 애초부터 사실 만 24시간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왜냐면 19일 그러니까 오늘 원래 0시에 오는 거죠? 오는 거요? 그러니까 평양에 도착하는 게 0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당초 1박 2일 일정으로 됐을 때도 이게 24시간은 아닐 거라고 안 되죠. 네, 예상이 됐던 게 오늘 저녁에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국빈 방문 때문인데 제가 앞서서 이 지각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 정상과의 면담에서 한두 시간씩은 기본이었습니다. 자, 일단 2019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2시간 가까이 늦었고요. 2시간이면 그거 대우해 준 거예요. 네. 독일은 4시간 기다렸는데 맞습니다. 뭐. 네. 그리고 2016년 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2시간 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이런 전적이 있다 보니까 회담장에 일찍 도착을 하면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모양새인데요. 또 지난 2019년에 북러 정상회담에 있었을 때는 김 위원장보다 30분가량 먼저 회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보도에서는 김 위원장이 일종의 기싸움으로 일부러 늦게 회담장에 도착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당초 1박 2일 일정으로 예정됐던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국 당일치기가 됐습니다. 지각대장다운 면모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각대장들은 절대 안 바뀌거든요. 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네. 특히 유달리 지각대장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버릇이거든요. 사실은 일종의.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늦었다 이건 새삼스러운 거는 아닌데 저는 굉장히 신선한 그 느낌을 받는데 이 뭐냐면 여기서 제국주의 얘기를 했네요. 21세기 제국주의 이거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죠. 임페리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실 제국주의라는 단어는 구소련에서 나온 거는 맞아요. 그 전에는 사실 막시즘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소멸론을 주장하는 거였기 때문에 국가 사이에서의 제국주의라는 이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임페리얼리즘을 최초로 사용하고 나름대로 이론을 전개했던 사람이 레닌입니다. 그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인데 그 이후 이제 제국주의 얘기를 많이 했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책도 많이 보고 종속 이론도 많이 보고 근데 제가 이게 왜 신선하다고 느끼느냐. 우리 때 제국주의 종속 이론 이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 허덕여야 돼요 막.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맞지 않음이 증명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제국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신선합니다. 예, 무슨 박물관에 온 기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했다. 근데 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라는 거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 단계, 설린 우호의 우호보다는 높은 단계, 뭐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라 전략적 그 윗단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우리가 동맹 관계 뭐 이런 것으로 이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타이트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했던 이른바 뭐 이 무력 분쟁 시 자동 개입 조항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세미나에 잠깐 갔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아주 그 경제 관련 세미나인데 색다른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 세계의 무역 관계를 이렇게 쫙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느냐 그거를 수치적으로 이 무역 수치로 보는 건데 이 블록 내부 간에 있어서의 무역 수치가 무역 그 금액이 블록 외부와의 무역에서 나타난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훨씬.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블록화라는 게 뭐 신냉전이나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예를 들면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이렇게 서방 세계의 블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 그 외부 예를 들면 중국이면 중국, 러시아면 러시아와의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무역보다 훨씬 액수가 높아지고 앞으로 그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러시아도 중요하지.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추세 이 블록화 추세라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어쩔 수가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 자신들의 물건은 우리한테 많이 팔아서 의존도를 높이고 우리의 물건은 적게 수입하려고 하고 이런 건데 사실 러시아는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성이 훨씬 더 큽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것을 모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에는 그 크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아주 극심한 우려가 나올 만한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대표직 사퇴와 연임 도전 선언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친명계 내에서 최고위원 후보군 교통정리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친명계 핵심 관계자가 이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서 조만간 당에서 8월 18일 전당대회를 위한 전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만큼 이 대표가 21일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모레죠 사퇴를 선언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친명계는 당대표가 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표가 연임 도전에 나설 경우 당원 중심의 정당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이런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연임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최고위원 선거 경쟁도 지금 치열해지고 있고요. 원내에서는 김민석,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사실상 출마 채비를 마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1기 체제 때는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비명계가 지도부에 입성을 했었는데 이번 2기에서는 차기 2기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강성 친명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파색이 약한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 전재수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관련 소식도 있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장문의 옥중 서신을 남겼습니다.
오늘 총성 없는 전쟁, 끝나지 않은 전투라는 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이곳은 하루 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이다. 접견한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징벌방에나 있는 CCTV가 있는 방이다라고 오늘 뗐고요. 검찰에 대해서 번갯불에 콩 굽듯 부랴부랴 저를 이곳으로 이감시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미 성공했고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하다.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단지 그 이유로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주변 지인들에 대한 공격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그저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찰 행태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를 했죠. 이렇게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당권에 도전을 합니다. 당대표 연임. 저는 사실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이런 신문을 공부하고 이래로 당대표 연임은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당대표 연임이 예전에 연임이 있긴 있었죠. 민주당 쪽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전에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김 시대에서는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이 되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두 분 모두 군사 독재에 저항하면서 사실 이 동지적 관계의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가능은 한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야당에서 검찰 독재다 얘기를 하는데 독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는 독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아니죠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많은데 그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 뭐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금방 독재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고요. 더군다나 뭐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전두환 독재 정권을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얼마큼 혹독했고 무서웠는지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설명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단지 이재명 대표가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야 하는 이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첫째는 뭐냐면 그 소위 말해서 이 이탈표가 자꾸 생겼단 말이에요. 예전에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이탈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뽑힐 때에도 이른바 명심이 먹히지 않은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탈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이탈표가 자꾸 나오게 되면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탈표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걸 보면 이거는 아직 미완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완성을 위해서 본인이 한 번 더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자신을 둘러싼 그 사법 리스크 관련한 환경 이게 지금 조금 더 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냐면 당에 대한 장악력을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좀 그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분명히 공당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특정인 위주로 정당이 돌아간다라는 인상을 주면은 그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오전인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얘기가까지 나온 모양인데 글쎄 아버지가 어떤 뜻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어가 상징하는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정당이라기보다는 특정인 위주로 돌아가는 정당이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지금 이것이 단순한 연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장기적인 이 시각에서 민주당을 바라볼 때 글쎄요 그게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권의 당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대항할 맞대응 후보로 나경원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CBS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를 보면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나 의원을 포함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3명을 지원 사격이 가능한 후보군으로 설정을 해서 논의를 했고, 이 중 나경원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통화를 통해 이 후보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원 장관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선거에서 낙선한 점, 그리고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세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나 의원의 출마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한편 또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나 의원 측으로부터 전대 캠프에 합류해서 선거운동을 지원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친윤계 그리고 나 의원 사이에 있었던 이전의 갈등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3월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의원들이 이른바 연판장 사태를 통해 나 의원의 전대 출마 차단한 적 있죠. 때문에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나 의원에 대한 신뢰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로 전폭적인 지원에 앞선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친윤계 입장에선 만약에 나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친윤계가 나 의원을 한 전 위원장과 양자구도로 맞대결의 적임자라고 선정했다고 해서 당대표 승리가 이제 또 확실한 상황은 또 아니고요. 왜냐하면 한 전 위원장은 높은 인지도와 지지율 등을 바탕으로 최근 어대한이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의원이 오는 24일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르면 주말 직전에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도들 살펴보면 캠프 실무진 구성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나 의원은 러닝메이트로 뛸 최고위원 후보를 물색하고 또 다른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 역시 오는 23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한 전 위원장의 측근인 장동혁 의원이 오늘 SBS 라디오에서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서 주말이나 내주 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 의원에 대한 추대 움직임과 맞물려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친윤계 견제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주호영, 권영세, 김기현 등 당내 재선 이상 의원 7명이 오늘 조찬 모임을 가졌고, 당내에서도 총선 결과에 따른 변화와 혁신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총선 패배 책임론을 띄웠고요.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14일 SNS에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당을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면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 전 위원장의 이제 출마와 관련해서 여러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부터. 일단은 그 복수의 친윤계 의원들이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이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원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거는요, 낙선할 확률이 당선될 확률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이 자기 희생적인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출마한 거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원래 여기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원래 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고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여기에서 당선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붙어서 낙선됐다라,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은 좀 그렇다. 저는 이것도 선뜻 동의하기 힘들고, 또 하나 윤상현 의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세가 걸림돌이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요. 전부 한덕훈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빼놓고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유달리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가 좀 궁금하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나 의원이 만약 출마를 하게 된다면 어대한이라는 게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의 정치 생활을 통해서 내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당내뿐만 아니라 당 외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대한이라는 것이 이게 쉽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상황은 좀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될수록 흥행은 더 잘 되겠죠. 흥행은 더 잘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무더위 소식입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에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은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죠. 폭염주의보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이 됩니다. 오늘 경기 고양은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대구는 뭐 워낙 유명하죠. 36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이슬람 최대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찾는 정기 성지순례 기간에 수백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하지라고 불리는 정기 성지순례 무슬림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5대 의무 중 하나로 가장 성스러운 종교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뭐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오늘 선풍기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더위가 상당한데요. 맞습니다. 네, 에어컨도 고쳐야 되고요. 네. 그거 한참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거. 6월 27일에 오신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8월 27일이 아니라서. 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더운 때에는 물 많이 드시고요. 특히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쉬엄쉬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